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MBC 시사진단은 새해를 맞이해서 두 차례에 걸쳐 신년 특집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생에 담긴 행복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행복이라는 의미를 일정 부분 왜곡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행복이 매우 값진 것이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해 첫 순서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임문철 화북성당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창훈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삶이 행복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임문철 신부님부터. 네, 물론 행복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사제가 된다는 꿈을 가졌었고 그 꿈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저는 혼자 행복한데 주변에 또 덜 행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2% 좀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2% 부족한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느끼시는데요? 저 혼자만 행복해서 좀 미안한 느낌이죠. 그 고창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와서 지식인으로서 한 35년을 지냈는데요. 일단은 대학교 그 교수 생활을 완전하게 다 마칠 수 있어서 우선 기쁘고요. 그 와중에서 행복하려는 게 제주도의 어떤 현안 문제 같은 거 연구를 해서 방향을 찾아보고 그거를 해답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제주도 4.3이나 해녀문화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세계 자연유산 보호구역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봅니다.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하다는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연 행복하다라고 쭉 신부님 아까 뭐 사제분이니까 그런 말이 가능하지만 범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는 행복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시기는 불행한 적이 있고 이게 시기별로 다 아까 그 처음에 그런 말씀도 약간 했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때라는 것은 자기 어떤 성취감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로 인해서 남들이 또 도움이 되고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행복보다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정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과거에 행복 그거 얼마예요? 하고 최윤희 씨가 행복 전도사가 말할 때 저는 얼마지? 나중에 생각해 볼 거야. 나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제가 행복한가를 이제 고민해 봤는데 집에서는 행복해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몽실몽실하니까 예쁘고, 작년에 돌아가실 뻔하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95세로 건강하게 이제 요양원 왔다 갔다 하시니 행복하고, 근데 집 밖을 나오면 다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서귀포에 사는데 한라산과 바다가 잘 보이다가 이제 안 보여요. 집에서 속상해도 집 밖에 나오면 행복했는지 그게 안 돼요. 친구들 만나면 다 땅 사고 땅값 모르고 집 짓고, 전 그거 못했거든요.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불행해요. 국가를 생각하면 앞이 안 보여요. 불행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복이라는 구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느낌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고 그럽니다. 그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창원 교수님? 우선은 2015년 국민 행복 지수가 약 10점 만점에 5점을 깎아서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발전이 최소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기회의 어떤 균등이 안 이루어지고 또 뭐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문화 어떤 진흥의 그런 노력 같은 것도 뭐 지금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창달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좋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아주 부패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왜곡된 어떤 질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아진 거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왜곡된 통치.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OECD에서 지수가 제일 꼴찌라는 거죠. 아니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국민들이 몇 주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해서 뭐 산업화라는 그 시대를 통틀어서 행복이란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걸 주도했던 세력들도 유보시켰죠. 계속 그것을, 행복을. 조금만 더 하면 하지만 결국 가서 남은 게 뭐예요? IMF 맞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탄핵까지 온 건데 그래서 한국인 보편으로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고 그러한 불행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그래도 만들려고 했던 게 또 한국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행하지만 희망을 찾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 중에 이제 희망은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위정자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허정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OECD 국민 행복 지수 측정 그 지표를 보면 한 4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화폐, 비화폐적, 주관적, 객관적. 우리 국민은 객관적으로는 한 중간쯤 돼요. OECD 국가 중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남이 우리를 보면 그래서 재정이나 의료나 복지나 이런 건 중간쯤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객관적이고 이제 화폐적인 거. 돈으로는 우리가 중간쯤 되는데 왜 꼴찌냐? 바로 주관적인 거. 남이 저 집 살만해서 해도 나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집을 보면 불행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화폐로 특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자살 같은 거. 그죠? 돈 있는 사람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이건 물론 돈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 그 출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꼴등인 결정적인 게 자살과 출산과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이 낮아서 남이 볼 때는 괜찮은데 나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지수가 낮아진 겁니다. 이거 볼 때 수긍이 가더라고요. 자살 1등이잖아요. 자살 1등, 출산 꼴등. 그리고 사실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뭐 이 부도 그렇고. 그래서 수긍이 갔습니다. 예, 그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소득이라든지 금전적으로는 크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그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 우리 임문철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예, 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주관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편안함을 못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나는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각박한 사회. 이것은 경쟁 사회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닐까. 어려서부터 지속해서 경쟁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계속
그걸 성취를 했어도 굉장히 직장생활 자체가 즐겁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없게 되고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몇 번씩은 그 생일 주기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뭐 멘토라든지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해야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빠져버리니까 그런 데서 정말 그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 이 유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권위주의라는 거죠. 권위주의는 체면을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꼭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아까 허 교수님께서 남과의 비교 말씀하셨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교 문화의 영향이 너무도 강하게 박혀 있어서 주관적인 그 안정감, 편안함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교육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 행복의 요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는 뭐 금전, 특히 그 가운데 금전이 요즘에 행복의 뭐 필수 조건인 양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왜 이 행복의 기준이 부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왜 생겨나는지 우리 그 허정욱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봐요. 행복하죠. 그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가 행복이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그 정의를 했어요. 건강하고 빚이 없고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래서 여기 빚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거는 우리 신부님께 맡기겠고요. 건강도 요새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요인은 되겠다. 그 행복에 이 돈이라는 게 필요 요인은 되는데 과연 충분 요인인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러시아 이 방송가가 한번 그 칼럼을 썼던 제가 읽었어요. 러시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갔대요. 근데 굉장히 이 러시아 국민들은 불행하고 불만하고 힘들었는 거예요. 근데 2009년 이후로 러시아가 경기가 이제 아주 나빠졌어요. 근데 더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 볼 때 너무나 불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더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러시아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대요. 이렇게 마음에 이제 행복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갤럽에서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일상에서 행복이 오는 거다.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나 박탈감 느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해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행복의 지속성,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과연 돈이 많아야 행복한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들어온 걸까요? 우리 문채섭님. 우선 산업화의 영향을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그때는 뭐 너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당연한 기본적인 행복의 가장 밑바탕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생존. 여기에 우선 그것이 갈증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맹자님도 얘기하기를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비들도 그래도 먹고 살만 해야 뭐 공부할 수 있고 뭐 문화니 예술인이 나오는 거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일 당장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무슨 거기서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치적인 가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정할 때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국민소득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벌 만큼 벌고 있는데도 행복 지수가 훨씬 낮다는 게 이제 문제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돈에만 너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까 부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 부탄은 2,000달러입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저는 정말 재미있는 게, 그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이제 일들 하고 결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엔 세계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나 물질적 기반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차피 인류 역사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쟁사라고도 어떤 학자는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그런 아까 문화 창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면 좋은데, 이제 이게 많이 비대하게 확장됐어요. 언제? 아까 말했던 산업화 시기에 사실 아까 유교적인 역량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현장에서 물질적 욕망을 키우는 이런 교육과 그런 거를 사회가 쭉 밀고 가면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르고 폭주하는 어떤 욕망이 지속적으로 질주를 한 게 지난 시기까지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OECD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런 쪽에 상당히 허술하고 승자독식 사회라는 것이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는 구조. 그건 결국 뭐에 기대게 되냐 하면 결국 물질적인 안정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우리 돈만 하는 사회, 돈을 찾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그 고창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다 동의하는데요. 우선 25,000불 정도의 그런 그 국민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은 이미 갖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에 걸맞는 어떤 다문화 사회에 맞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2차 집단의 역할 같은 거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기부 문화 같은 거를 이런 OECD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거하고 행복의 어떤 지수하는데 자기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거와 그에 걸맞는 어떤 2차 집단의 역할, 교육도 뭐 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다문화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돈 쪽으로만 너무 가버리면 이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2차 집단이나 대학이나 종교나 뭐 언론이나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돈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이 뭐 벌만큼은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중산층이 스스로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못 사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회. 그런데 신분이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부가 아주 양극화돼 버렸습니다. 그 양극화 현상도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고 교수님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인 경제적인 욕구는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 문화도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쪼그라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기부는 없는 사람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일종의 분배의 왜곡,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허리가 없다 보니까 양극화가.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만한 그 격언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그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하는 얘기,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그리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낫다. 이게 귀감이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불행하다지만 요새 분들은 만족한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을까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터진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지금도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임문철 신부님? 저는 촛불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이게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뭐 이게 제가 4.3에 많이들 우리 다 같이들 참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데도 보면 젊은이들이 좀 이런 문제는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도 이기적이다. 지네들만 안다.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그 촛불을 보면서는 내가 한쪽 면만 봤었구나. 이번에 젊은이들이 우리 이대로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이런 새 사회를 만들어 나겠다라는 결심을 막 보여주잖아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제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고창훈 교수님. 이게 저는 역사적으로 약간 보고 싶은데요. 1919년이 3.1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게 뭐냐면 21세기 3.1운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는 나라를 찾는 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어내겠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뭐 4.19, 6.29, 6월 항쟁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21세기에서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런 걸 3.1운동을 완성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 일단 오늘 그 현재 거기에서는 촛불 민심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전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촛불 민심, 촛불이라는 이 정말 전무후무하고 지금 세계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국격을 높여놓으면요 위정자들이 국격을 망가뜨리는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 중에 명쾌한 게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거에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최소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나라라는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이게 관심사가 됐고 그게 온 전국의 도시들을 촛불로 들끓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이제 스스로 국민들이 희망을 찾아 나간 것이죠. 네. 아까 자살률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걸 견디면서 오다가 터질 게 터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애쓰게 국민들이 나서서 해놓으면 죽 써서 뭐 준다고 또 위정자들이 어떻게 좀 몇 프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부족한 걸로 또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정말로 지금까지 뭐 6월 항쟁도 있었고 뭐 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가 승리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이번에 광장의 주인공들은 운동권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로 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의 주인공들이 자신임을 느끼는 주체가 형성되는 또 그런 역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정호 교수님은?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08년도 그 MB 정부로 그 2008년 총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게 그분의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그 짚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 국정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였어요. 그래서 행복 일자리, 행복 주택, 뭐 행복 위원회 다 행복을 붙였어요. 그거에 대한 그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짚어봐야 돼요. 나 국가와 결혼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런 배신감. 예, 잠깐요. 이제 제주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짧게 가야 되겠는데요. 제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 제주를 찾는 이유를 물으면은 뭐 고달픈 심신을 쉬고 치유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힐링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힐링의 땅인가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부터 짧게. 저는 사실은 답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제주 섬의 청정 환경을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하고 또 올레길 걷고 한라산 다니면서 또 세계유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40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를 봤던 사람들한테 과연 이런 걸 찾아서 올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또 그 쾌적성이라고 하죠. 어메니티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우리 내 입장에서는 지금도 뭐가 볼 게 있다고, 지금 여기 와서 뭔 치유를 얻을 게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도로 한국 사회 국토 전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올 때가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아직은 제주도가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뭐 인사말이든 뭐 그게 뭐 주례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힐링의 땅이다, 뭐 치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더 돌이켜보고 조금 더 지금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아직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허정욱 교수님 희망을 살려야죠. 그 속일댁 이효리가 드디어 떠났거든요. 힐링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번잡하고 그래서 떠났는데 그게 답인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제 가까운 천지연 가면 사람 부딪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유채꽃 찾아서 녹산로 가면 주차장이고요.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다. 여기 힐링이 아니야. 그런데 육지 제가 서울 가서 물어보면 그래도 여전히 제주는 힐링의 섬이고 휴양의 섬이고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육지에 이 운전하시는 서울 운전기사분께 물어보셔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이랬더니 안 가본 기사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주는 로망이고 힐링이고 아마 오고 싶은 곳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문철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촛불잔치란다. 촛불 시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이거 연관되는 건데요. 제주도도 최대 인원 거의 11,000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구 대비로 해보면 서울의 100만보다 더 한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민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됐을까? 단순히 뭐 제유라의 뭐 돈도 실력이다라는 뭐 이런 국전농단 뭐 이런 데다가 분노만 느낀 거, 전국적인 상황에만 분노를 느낀 거냐? 지금 제주도의 현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게 불공정한 사회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민들의 삶이 그만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주도가 가장 자랑하는 청정 자연의 훼손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주도 오라고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그 철쭉을 보러 한라산에 갔었는데요. 제가 철쭉을 보는 저의 마음도 기쁨으로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 등산하면 보통 지치잖아요. 지친 표정들이 아니라 다들 치유된 그 활짝 그 미소를 짓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은 힐링 맞습니다. 네, 고창훈 교수님, 제주 아직 힐링 상입니까? 우선은 아직은 우리 제주도가 아직 70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갈 인구를 보통 잡을 때 70만 정도를 잡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한꺼번에 너무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으로 와버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생기는 불균형들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뭐 힐링이라는 목표는 유효하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주는 이제 쉼과 치유의 섬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데 이 쉼과 치유의 땅으로 인식되던 제주도가 요즘 최근에 좋은 이미지보다는 뭐 중국 자본의 잠식이라든가 난개발, 뭐 범죄와 쓰레기의 증가, 교통난, 뭐 가계빚 폭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너무 알려졌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이사장님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독성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도 사람이죠. 우리 다 사람이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공공적 이익을 통제하는 게 제도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제주도 어메니티가 많이 깨지고 이런 것이 그 우리가 지금 운영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70만 명이 많은 거 아니죠. 예전에 그 적정 인구 총량 산출했을 때도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지금 1000만 명 오면요. 얼마나 제주도 사람, 이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지, 또 업종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1000만 명 달성되던 해에 그 다음 첫 일성이 다음은 2000만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고,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온 게 적국 이렇게 막 열어놨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경제 쪽에서 100만 명쯤 돼야 우리가 잘 산다라고. 그 순뻥이거든요. 몇십만 갖고도 세계 최고의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장주의에 입각한 이게 무한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던 보물 같은 가치들을 지금 거꾸로. 최근에 나 아는 그 친구가 부산 친구인데 제주도에 왔다가 여기를 이주해 오려고 오는데 와보니까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왜 이렇게 차는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벅적거려요? 이 반대로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제주도가 아니란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도민들이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부탄을 보듯이 난 관광객도 한 500만이면 된다고 봐요. 뭘 2천만 간다고 지금 하잖아요. 요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제주인들이 해야 될 앞으로 과제가 아니냐. 네, 그 결국은 성장 만능이라든가 뭐 이 발전 만능의 사고를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답을 찾는 겁니다. 이문철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선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행복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박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욕망의 절제라고 하는 이런 정신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산업화의 정신, 다다익선, 뭐든지 많으면 좋은 거라고 이제 포장하고 그 선전해내는 이런 데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겠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냐? 아니면 정말 적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일수록 더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키워낼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우리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우리 도정의 패러다임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허정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2002년인가요? 제주 국제자유도시 하자. 우리 경제 좀 잘 살아보자. 홍콩, 싱가포르처럼. 물론 저도 동의했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파헤치고 외자 유치해서 그죠? 부동산 투기하고 그리고 차 많고 우리도 땅값 오르고 이렇게 되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다시 돌아가야 되죠. 제주 다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다음이 뭔가 생각해 보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청정함. 하늘이 주신 이 자연을 그대로 잘 간직하니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사람은 우리 산무잖아요. 돈 뭔가 대문 없고 도둑 없고 거지 없고 이건 왜 했냐면 인심 있고 없지만 나눠 가지고 서로 그저 상대도 빈곤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이런 제주다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국제 자유도시를 추진한 JDC가요. 국민 행복 국민 행복을 추진하는 이런 그 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JDC가 이제는 경제보다는 행복에 좀 골몰해 가지고 턴 어라운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만 부탄처럼 우리도 경제 지표, 기업 실사 지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도민 행복 지수로 아마 척도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고창원 교수님. 예, 다 동의하고요. 우선 일단은 우리가 아까 자족 70만인데 사실은 그 10배 넘는 외국 관광객도 우리 외부 관광객도 700만 정도 이상 되면은 사실 감당이 사실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국가 정책이나 이런 제주도 정책 전반적인 것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파괴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질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데 도시들 있잖아요. 오슬로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인구들이 적어요. 그런데 핀란드 같은 데도 그렇고요. 덴마크에 있는 그쪽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유도를 해야지 1000만 명이다 이런 숫자 노르면은 좀 이제 그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주 도민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번 한해는 평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막상 한해가 지나고 나면 대립과 갈등이 팽배하게 연속되어서 일어났고 특히 지난해 제주인 경우는 제2공항 같은 갈등과 대립의 요소들이 드러나고 또 이것이 또 제2의 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제주 지역 내의 내부 갈등 요인들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임문철 신부님부터. 저는 강정인 경우에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그 가치 여기에 반대되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냐 안보냐라고 하는 가치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는 제2공항 문제와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데 진행 과정이나 또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을 보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 그 되돌이표가 될까? 지하동굴 문제라든지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것 이제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이래 가지고 대화 자체도 대화를 위한 대화, 형식적인 대화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제2공항 문제 하나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관광정책 전반에 걸쳐서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 전반에 걸쳐서 과연 제2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4천만 명이 한 해에 오게 되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것서부터 그러면 오히려 그걸 막는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막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고요함을 지켜낼 것이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정은 많은 애를 써가지고 청정과 공정이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미래 비전을 얼마만큼 도민사회에서 녹아내고 정말 이런 두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창원 교수님. 우선은 이게 제주 어떤 개발과 보존의 어떤 균형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은 같은 건데요. 앞으로 우선 당장 하나의 공항이 만약 새로 세워지면 공항이 3개가 되잖아요. 정석 비행장도 있고 여기 비행장도 있겠는데 이런 거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 동의도 없었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제주도가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누구에게나 힐링을 주는 땅, 다시 오고 싶어 하고 찾고 싶고 여기에서 살고 싶은 제주가 되려면 물론 이러한 갈등 해소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국책 사업이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든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가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허정욱 교수님부터 먼저. 네. 사실은 아까 공항 문제, 강정 문제를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서귀포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2공항 같은 것은 산남과 삼북 간의 불균형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은 매우 원했던 거거든요. 그 시민들은 나름 어디가 적지일 거야 생각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조금 각오도 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 밀어붙였어요. 어쨌든 그 공감대나 어디 할 거 닮아 이런 것도 없지 날벼락처럼 이제 성산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성산포 주민들은 이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거처럼 자치시장 있고 주민자치가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면 그리고 설사 이런 일이 벌어져도 만약에 서귀포시장이 주민들이 뽑은 시장이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의논도 되고 양보도 되고 삼춘 경허주 많은 영대시인데 어떤 말이과 우리 이거 허전한 거 아니까 다른 데 영남 신공항은 안 돼도 여긴 됨수게 해보게 말씀 이런 의논도 되고 소통도 될 테인데 그런 게 많이 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주역을 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도 소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빚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흔히 불행한 사회는 이제 극복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불행을 넘어서 절망의 사회로 가면 이제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사회라고 보시는지 고창우 교수님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요. 예. 지금 현재 절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아가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거의 밑바닥에 와 있긴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절망 이런 거를 스스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일단 받고요. 그거를 어떻게 각 분야로 더 제도화시키고 또 하나의 국민적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되고 특히 뭐 2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같이 뭐 대학에 있다든가 교육 분야에 있다든가 나름대로의 각 분야마다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를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임문철 신부님은 우리 사회를 어느 사회라고 보십니까? 지금 난 절망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데 대해서 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일 우리 촛불 민심에서 드러나는 것이 흑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사회.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부역했던 무리들이 많잖아요. 뭐 각계각층에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예,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허정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차제에 어리석은 거, 속인 거, 나쁜 거, 부정한 거 다 드러나도록 하라. 그리고 그동안 위장된 것, 가장된 것, 화장된 것, 그거 다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다시 새 판을 짜고 다시 정돈하듯이. 그런데 사실은 정치를 보면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지식 수준이나 품격이나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나 마음이나 한 수 위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를 볼 때 넘어가지 않을까. 일제치하도 넘어갔고 6.25도 넘어갔는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사회하고 제주사를 좀 나눠서 보면요. 한국 사회는 어쨌든 희망을 찾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걸 떨쳐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믿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비전은 잡은 것 같아요. 청정과 공정이라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시키고 실천시키느냐.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제주도에서는 큰 것과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과 너무 많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섬이거든요. 난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든 게 여기를 도시로 생각해버리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섬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전에 전향정신이 뭐냐면 전부 섬이 가는 한계에 대한 대비였거든요. 근데 다시 그런 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섬이라는 자의식을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맞춰진 목표에 빠르게 이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그 당장의 정책적 판단들을 할 것들을 해서 지금보다 덜 망가지게 들고 오히려 더 복구시켜서 더 에버니티가 있는 그런 섬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제주도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 이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 가장 큰 거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면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극이 벌어진 사회에서 그 차이가 더 커졌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지금 그 촛불 집회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정한 경쟁과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행복으로 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정옥 교수님. 제가 그 제주다운 회복이라는 말을 두 번째 쓰는데요. 하버드대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7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하버드 동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일반화는 좀 문제가 있지만 조건을 찾아본 첫 번째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이건 제주도 정신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산모였잖아요. 서로 그냥 돌봐주고 비슷하게 살고 이러니까 이제 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제주도에게 조금 문제예요.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뭐 이런 거 적당한 체중, 이거는 제주도가 잘 못하고 있는데 있어요. 인프라. 올레만 이제 많이 걸으면 제주도가 이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다움을 회복하자. 저는 그 순두름 정신을 다시 한번 그 좀 점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정책들이나 관광정책도 기조가 이 자본주의의 그 이론에 따른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그 그림자가 더 짙어지게 마련이고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우리 제주도가 예전에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섬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외구의 침입을 받으면서 4.3의 광풍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끼리도 순으름이라고 하는 면에서 함께 보듬켜 앉을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가 정말 행복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모든 것들을 공공재로 생각하고 또 경제도 단순히 나만 잘 살기 위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마을 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우리 제주도가 공존에서의 좀 더 좀 폭넓게 성장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창훈 교수님은 예, 지금 임문철 신부님 말씀처럼 근데 우리 제주도는 이미 어느 정도 비전을 했던 게 세계 평화의 섬 비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강정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벌써 이제 12주년 정도 됐는데 그런 비전의 내용을 잘 채워나가면서 제주도 다음도 해복해보고 아까 여기 쓰는 정신도 넣어보고 해서 좀 더 세계에 기여하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올 한 해 본인들의 소망을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훈 교수님. 저는 1분. 저 제주도 4.3이라든가 지역 문제라든가 아까 세계의 평화의 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를 발견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박경훈 이사장님. 저는 지금 관심사가 재단이죠. 제2문화예술재단이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성공시키냐 못 시키냐가 저한테는 또 중요한 건데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돼야 도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허정욱 교수님. 예,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이제 95세시거든요. 올해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아지 4마리 갈 곳이 없어요. 일장에 가도 안 받아줘요.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더 건강하고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좀 어우러져서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물질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녀가 될 수 있었으면. 역시 저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임문철 신부님 마지막으로. 예, 저는 우리 행복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남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촛불 시위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누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서 그 사회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남도 더불어서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무임승차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인생 전반기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삶을 이겨낸 사람은 현실을 매우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겪는 그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행복하냐 아니면 아니냐를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생 행복이 상승 곡선을 타는 삶도 없고 평생 하강 곡선을 타는 삶도 없습니다. 매 순간 자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행복은 이웃집 정원에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